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연구원이 올린 보고서가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합사령관까지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에밀리아 브룩스입니다. 미국 군사연구소에서 무인기와 사이버전 같은 현대 군사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제 남편 다니엘 하퍼 역시 군 장교로 복무하며 미군 전략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어왔고, 그 믿음은 군인으로서, 연구원으로서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부부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충분한 나라다. 그런데 왜 미국 납세자의 돈을 써가며 그곳에 미군을 주둔시켜야 하는 걸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졌고, 여러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에 동조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남편은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군 예산 지출 항목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저 역시 연구소 동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가치와 신념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에서는 아이가 블록을 쌓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업무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고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며 따뜻한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익숙한 하루였죠.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넘어졌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작은 몸이 경직된 채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이며 경련을 일으켰고,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은 뒤집힌 채 초점을 잃고 있었고, 얼굴빛은 점점 창백해지더니 이내 푸르스름하게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버린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지만 본능적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도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이를 불러댔습니다. 단 몇 초의 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마비된 듯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는 의료진에게 넘겨졌습니다. 팔에 주사바늘이 꽂히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의사들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앓던 지병이 있나요? 이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혹시 가족력은?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건강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수많은 병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는 단순한 발작일 수도 있다며 지켜보자고 했지만, 제 본능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아이는 몇 주 사이에 또다시 발작을 일으켰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MRI, CT, 전기뇌파 검사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죠. 의사들은 명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거나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죠. 누군가는 난치성 뇌질환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고, 우리는 점점 더 절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전전하던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신경과 전문의에게 검사 결과를 듣던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 우리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난치성 뇌전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손이 떨려 집중할 수가 없었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난치성 간질로 확진될 경우 약물 치료가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인 재활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무엇보다 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얘기를 덧붙였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치료 비용에 대한 얘기가 머릿속을 맴돌며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는 미국 내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치성으로 분류될 경우 의료보험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입원과 재활치료에 약물치료와 정밀검사까지 그 모든 비용을 합치면 집 한 채값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온 우리는 철저하게 돈이 없으면 치료도 받을 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과 가진 돈을 모두 계산해봤지만 한숨뿐이었어요. 이걸로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저희는 소극적인 치료나마 시작하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부부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미리 약속을 해둔 터라 아이 핑계로 미루긴 어려웠습니다.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고 서로 가족 이야기나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누는 사이였죠. 오늘 함께 식사하는 동료는 남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리처드와 그의 아내 케이트였어요. 리처드는 오랫동안 해외 파견 경험이 많았고 특히 한국 근무를 2번이나 다녀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케이트도 군인 가족으로서 여러 나라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많아 우리는 종종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식사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어요.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최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대화가 자연스럽게 군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더니 리처드가 주한미군 파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는 최근 한국 파견을 다녀온 다른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다며 주한미군 근무가 생각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리처드는 한국은 생활 환경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어서 군인 가족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고 생활비도 생각보다 합리적이라며 미국 본토보다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많다고 말했어요. 또 치안이 워낙 좋아서 가족을 동반해도 걱정할 일이 거의 없고 교육 수준도 높아 아이들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덧붙였어요. 케이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녀는 미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지만 한국에서는 유치원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 사람들은 군인 가족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부담이 적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남편과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주한미군이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곳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이어서 군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제적인 혜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주한미군 파견을 가면 추가적인 수당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해외 파견이니만큼 기본 급여에 더해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게 꽤 큰 금액이라며 미국 본토에서 근무할 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어요. 또 주택 지원도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군인 가족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꺼낸 이야기가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어요. 바로 의료 혜택에 대한 이야기였죠. 리처드는 주한미군으로 파견될 경우 미국 내에서보다 훨씬 폭넓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미군 병원뿐만 아니라 한국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치료 속도도 빠르고 비용 부담도 훨씬 적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에게도 의료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남편과 저는 거의 동시에 눈을 마주쳤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의 치료 문제였어요. 미국에서 난치성 뇌질환 가능성이 있다는 모호한 진단을 받은 이후 우리는 끝없는 불안과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만약 리처드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파견을 통해 우리 아이의 치료비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동료 부부가 돌아가자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은 방금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듯한 목소리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어요. 남편은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의 옆에 앉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죠. 정말이었어요. 주한미군으로 파견되면 가족들도 군 의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고 한국의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우리 아이처럼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이 크고 한국 병원에서 최신 치료법을 적용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감당해야 할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였어요.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지는 않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한국 파견을 선택하는 건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주한미군 정책의 일부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한국 파견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서명을 마친 후 문서를 바라보는 동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착륙하자마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때는 주한미군 주둔을 세금 낭비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는 그 주한미군 시설 안에서 생활하게 되다니 아이의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이 결정이 썩 달갑지 않았어요. 남편 다니엘도 말이 없었어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을 결정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곧장 미군 기지로 이동했어요. 차량이 기지로 들어서자 거대한 시설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죠.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견고한 건물들, 곳곳에 배치된 미군 차량과 최신 장비들까지 이 정도 규모라면 건설과 유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지 내부를 둘러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먼 나라에 이렇게 거대한 미군 시설을 만들어 놓다니 역시 돈 낭비가 심하네. 거대한 철문을 지나고 나서야 확실히 실감했어요. 미국 세금이 여기로 막 쏟아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 새도 없이 일정이 시작됐어요. 저는 연구실 배정을 받으러 가야 했고 남편은 부대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했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분주한 일정에 치이며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저는 연구실 담당자를 만나 서류 작업을 진행했는데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훨씬 길고 복잡했어요. 연구실 배치 문제로 여기저기 연락을 돌려야 했고 실험 장비 반입 문제까지 겹쳐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부대에서 끝없는 서류 작업과 교육 프로그램에 치이면서 피로가 누적됐어요. 한국에 온 첫날부터 이렇게 바쁘게 돌아갈 줄은 몰랐어요. 며칠 뒤 남편이 기지 근처 마을 순찰과 협력 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원래는 마을 치안 점검 정도로 생각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한국에서 2년간 생활했던 미군을 만났어요. 그 미군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남편에게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24시간 언제든지 편의점에서 필요한 걸 살 수 있고 배달 서비스가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어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모두 주문할 수 있고 배송도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미국에도 배달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편리하진 않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한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다르다며 웃었어요. 그 미군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편해서 미국에 가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는 말도 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표정을 보니 진심 같았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꽤 놀란 듯 했어요. 한때는 한국에서의 미군 생활을 회의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직접 보게 된 거죠. 며칠 후 남편은 평택 미군 기지를 둘러보게 됐어요. 그는 시설의 최신화 수준에 놀랐어요. 기지 내 편의시설도 잘 정비돼 있었고 훈련 시설과 장비 보관소도 최첨단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역시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지 내 한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관계자는
한국이 이 기지를 짓는데 상당한 비용을 분담했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이 막대한 세금을 써가며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돈을 부담하고 있었다니 그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러자 관계자는 한국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한 게 맞다고 확실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무언가 크게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돈을 쓰면서 유지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국이 실질적으로 훨씬 많은 비용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는 그제야 주한미군이 단순히 미국의 군사 전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협력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남편과 저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의외로 편리하다는 점도, 주한미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모두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지 생활에 적응할 틈도 없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처음 미국에서 발작을 경험했을 때보다도 더 심해 보였어요. 작은 몸이 격렬하게 떨리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면서 숨소리도 불규칙해졌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남편도 손을 떨며 아이를 안아들었고 저는 급히 기지 내 응급지원팀에 연락했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로 가려면 최소한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여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어요. 몇 마디 설명을 하자마자 바로 구급 차량이 출발했고 우리는 곧장 인근 협력병원으로 이송됐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아이를 들것에 눕히고 신속하게 검사실로 옮겼어요. 정신없이 따라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랐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응급실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을 대기해야 했고 서류 작업도 끝없이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과정 없이 곧바로 검사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런 차이점을 신기해할 겨를도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의 상태뿐이었어요. 의료진이 아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었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남편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의료진이 우리를 부르더니 정밀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검사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대기하는 동안 병원 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미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병원을 전전하며 검사 하나를 받는데도 몇 주씩 걸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빨리 진행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심한 상태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얼마 후 검사 결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결과를 설명해줬어요. 그는 아이가 단순한 난치성 뇌질환이 아니라 특정 병소가 파악되는 뇌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병소의 위치를 찾아 수술하는 방법을 쓴 뒤 치료를 병행하면 발작을 억제할 수 있고 완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는 의료진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난치성 뇌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의사는 그렇다고 했어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미국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 난치병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이 병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난치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미국에서 받은 진단이 잘못된 거였을까요? 아니면 한국 의료진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걸까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의료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물었어요. 정말 완치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자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소가 특정된 경우 수술을 통해 발작을 억제하거나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직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미국에서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감정이 복잡해졌어요.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병원을 전전했는지 떠올랐어요. 난치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며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할 준비를 하라고 했던 미국 의사들의 말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치료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도대체 왜 미국에서는 이런 가능성조차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걸까 의문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미국에서 오진을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꺼냈죠. 사실 한국 의료진 말을 믿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그렇게 한국 병원에서 아이의 치료는 시작되었고 그 와중에도 제 연구 업무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국제연구소 및 군사기관 협업 워크숍이 곧 열릴 예정이었고 저는 주한미군 연구원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어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세미나에 집중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국제적인 자리에서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을지 부담도 됐어요. 하지만 이 일도 제 책임이었고 오히려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크숍이 열린 장소는 서울에 위치한 국제안보연구소였어요.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연구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지만 발표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특히 중국 군사전문연구원의 발표는 단순한 학술 토론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그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결국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미국이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어요. 중국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없는 한반도에서도 한국군이 충분히 국방을 감당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과 중국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불필요한 개입을 줄이고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야 한다는 주장을 폈어요.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미군이 떠나게 만들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중국 연구원의 발표가 끝나자 한국 측 연구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이 주한미군 없이도 충분히 자국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말문을 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순간 놀랐어요. 한국 연구원이 미국의 필요성을 반박하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의 말은 예상과는 달랐어요. 그는 한국군이 상당한 수준의 첨단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미군이 없다고 안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중국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는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오판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서 한국이 군사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게 된다는 거였어요. 즉,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의 패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뿐이지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국방력이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첨단 무기 개발과 전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미국이 철수하면 동아시아의 안보 균형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이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적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는 미국에도 손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미국이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고 나중에 다시 개입하려면 더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저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연구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 만약 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논리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즉, 지금의 주한미군 주둔이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거였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미군이 철수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재정적 부담이
미국에 돌아간다는 분석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연구 자료를 읽으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만약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이후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 지역의 불안정을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잃게 되고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와서 한국의 군사력과 국제 정세를 가까이서 접하다 보니 단순히 주둔 비용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있는 미군이 단순한 한국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을 두고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 동맹이 미국에도 큰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죠. 주한미군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이 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한 투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된 순간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아이의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고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요. 아이가 잘 회복할 수 있을지, 정말로 발작이 줄어들지, 혹시라도 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되지는 않을지 모든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변화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예전처럼 침대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워하던 모습은 사라졌고 재활 치료도 빠르게 진행됐어요. 처음에는 혹시 일시적인 호전일까 걱정됐지만 주치의가 정기검진 결과를 보면서 점점 더 희망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우리는 가장 기다렸던 순간을 맞이했어요. 주치의가 우리를 병실로 불렀어요. 그는 아이의 최신 검사 결과를 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의 상태가 아주 안정적이고 재활 프로그램 결과도 좋아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수술과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완치 판정을 내려도 될 정도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남편 다니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결국 그 말이 맞았어요. 미국에서 받았던 진단이 틀렸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면서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이가 병실 침대에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아이가 평생을 병원에 의존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병원비 정산을 위해 계산서를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컸어요. 아무리 주한미군 파견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난치성 질환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미국에서도 천문학적인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산서를 본 순간 우리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먼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비용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냐며 놀라더라고요. 저도 그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 확인했어요.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어요. 미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을 적용해도 수천만 달러가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주한미군 의료 지원, 한국 의료보험 혜택, 그리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 덕분에 실제 부담 금액이 믿기 힘들 정도로 낮았어요. 단순히 기지 건설이나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이런 의료 지원에서도 한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증명되는 셈이었죠. 남편은 한동안 계산서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비판할 때는 주둔 비용만 생각했지 이런 실제 복지와 의료 지원 효과는 전혀 몰랐다고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덧붙였어요. 과거 자신이 주한미군은 세금 낭비라고
비난했던 게 부끄럽게 느껴진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부담이며 불필요한 지출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치료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던 혜택도 모두 주한미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던 주한미군을 통해 파견 수당을 받고 의료 지원 혜택을 받으며 아이를 고친 셈이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단편적으로만 상황을 봐왔는지 깨닫게 됐어요. 연구원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해온 사람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현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거예요. 한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 왔는지,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미국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수치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더 많은 미국인들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실상을 알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한미군에 대한 선생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